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주전 경쟁을 좀 펼쳐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안 게임과 A매치를 이강인 선수가 치르는 동안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가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강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 이런 것들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강인이 없이 경기를 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이번 이적 시장이 끝나고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못 나오기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단, 특히나 이 공격 라인의 선수들이 워낙에 스쿼드가 좋죠. 음바페, 덴벨레, 무아니, 이 3명의 선수에 더해서 곤살로 하무스도 있고요. 그리고 바르콜라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아요. 음바페, 무아니, 하무스, 덴벨레, 이 비싼 4명의 선수가 모두 팀에 있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누구 한 명을 벤치로 내리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이 4명의 선수를 어떤 선수도 벤치에 내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투톱을 쓰면서 4-2-2-2 전형처럼 사용하면,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는 뛸 수 있는 위치가 좀 부족하잖아요. 오른쪽 왼쪽에서 뛸 수가 있지만 음바페와 덴벨레가 있기도 하고 중앙 미드필더의 선수 숫자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그 위치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공격수를 모두 다 투입해서 엘리케 감독이 실험을 했을 때 이 실험이 통했으면 이강인 선수한테는 안 좋은 거였겠죠. 그런데 이 실험을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 했다가 망했습니다. 뉴캐슬전에 딱 이렇게 나왔거든요. 음바페, 무아니, 하무스, 덴벨레 4명의 공격수 배치하고 미드필더 라인에 우가르테와 에메리 2명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원 라인에서 우가르테와 에메리가 너무나 외로웠죠. 만약에 덴벨레라던가 음바페 이런 선수들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해주는 선수라거나, 아니면 앞쪽에 있는 무안이나 하무스가 내려와서 엄청나게 수비 가담을 많이 해주는 이러한 유형이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유형도 아니었고 정말 말 그대로 4-2-4였거든요. 공격수 4명을 그냥 쓴 거였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이 그냥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뉴캐슬이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때 중원에 뉴캐슬의 선수들은 엄청 많은데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는 우가르테와 에메리 딱 2명이죠. 앞쪽에 있는 무안이라던가 아니면 하무스라던가 더 앞쪽에 있는 음바페라던가 오른쪽에 있는 덴벨레, 공격수들이 중원 지역으로 안 들어오니까 중원 지역의 선수는 부족하고 뉴캐슬의 선수들이 중원에서 편안하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전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그냥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가고 뉴캐슬이 그냥 볼을 받아서 공격을 편안하게 전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뉴캐슬에게 0-4로 정말 대패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수 4명을 다 쓰는 전형은 엘리케 감독이 좋든 싫든 이번 시즌에 한 번쯤은 써야 되는 전형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실험이 성공을 했으면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 실험을 했고 완전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이런 전형은 엘리케 감독이 실험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돌아왔는데 미드필더 자리가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3-3을 쓸 것으로 예상이 돼요. 뉴캐슬전 그 이전에는 어떤 전형이 나왔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4-3 전형을 썼어요. 앞쪽에는 이제 무아니, 음바페, 덴벨레가 있겠죠? 오른쪽에 하키미, 그리고 왼쪽에 바르콜라도 이번 시즌에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 소속이고 프랑스 국가대표팀으로 미래에 들어올 선수이기 때문에 바르콜라도 이제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르콜라를 써서 하키미, 바르콜라, 음바페, 무아니, 덴벨레 이렇게 5명의 공격수를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도 실패를 했어요. 엘리케 감독도 아마 이강인이 왔을 때는 밸런스가 이렇게 무너지는 전형을 안 할 거예요. 미드필더 3명을 두니까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비티냐나 에메리 요 2자리 중에 한 자리에서 뛸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라인에 있는 덴벨레 자리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뛸 수가 있습니다. 덴벨레가 좋을 때는 너무 좋은 선수예요. 돌파도 저돌적이고, 그리고 그 돌파가 통하는 날은 메시처럼 수비 라인을 정말 혼자서 헤집고 다니고 그런 플레이를 바르셀로나에서도 자주 해줬거든요. 그런데 좋았을 때랑 안 좋았을 때가 너무 명확하니까 안 좋았을 때는 턴오버가 나오면서 경기를 망치는 원흉이 되죠. 덴벨레가 나왔을 때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하키미가 마음껏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덴벨레는 측면 지역을 넓게 쓰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케 감독이 좌우 측면을 넓게 쓰고 싶어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덴벨레가 측면을 넓게 쓰고, 그리고 왼쪽에서는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리카 헤란데스가 올라오질 못하니까 비티냐가 측면으로 벌려주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면서 좌우 측면을 넓게 쓰죠.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나올 때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하키미가 올라와서 하키미가 측면 공간을 쓰게 되는데, 덴벨레가 나올 때는 덴벨레가 측면을 넓게 쓰는 건 좋은데 하키미가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게 움직이는 선수다 보니까 하키미가 과감하게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4-3 전형을 쓰면서 오른쪽에 하키미, 왼쪽에는 바르콜라를 썼던 것도 좌우 측면을 넓게 쓰고 싶어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른쪽 라인에서 덴벨레 대신에 이강인이 나오는 것도 하키미를 활용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는 덴벨레보다 잘하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이강인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대편에서 음바페가 뛰어들어갈 때 음바페의 동선을 보고 이강인이 음바페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봤던 것처럼 이강인의 장점은 수비수들을 이강인 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플레이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이강인이 아마 똑같이 할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계속 볼을 가지고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주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이강인 쪽으로 쏠리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본인에게 수비가 쏠릴 때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음바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어떤 전술을 사용하든 음바페를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강인이 음바페에게 패스를 잘 찔러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덴벨레가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당장 이번 주 경기도 덴벨레가 마르세유전에서 마르세유 팬들을 조롱하는 이제 구호를 외쳤다가 이번 주에 징계를 받거든요. 그럴 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지역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계속 볼을 끌고 들어오니까 상대 수비가 이강인에게 쏠리죠. 쏠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공간이 나고, 반대편 측면에서 측면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는,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또 뛸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죠. 물론 지금 최근에 비티냐가 이 자리에서 잘해주고 있어요. 비티냐가 중원 싸움도 잘해주고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도 잘하고, 음바페가 이제 수비로 안 내려온다 했을 때는 비티냐가 왼쪽 수비를 봐주면서 자연스럽게 4-4-2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비티냐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면서 활동량적으로도 많이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패스를 전개해주는 역할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다만 요 위치에서 비티냐가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따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른쪽은 덴벨레고요, 왼쪽은 일단은 음바페인데 음바페가 측면에서 넓게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음바페는 자유롭게 뛰고 싶어하고 조금 더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득점을 만들고 싶어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왼쪽 공간이 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의 왼쪽 풀백이 오버래핑에 능하지 않은 리카 에르난데스죠. 리카 에르난데스는 심지어 3백에서 왼쪽 센터백을 볼 수가 있는 선수고, 센터백과 풀백을 동시에 볼 수 있지만 센터백의 성향이 강한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카 에르난데스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이 왼쪽 공간이 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음바페의 뒤에 있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돌아뛰길 원해요. 근데 이 역할을 비티냐가 지금은 해주고 있는데, 비티냐의 장점이 이렇게 측면에서 뛰는 게 아니죠. 그리고 비티냐가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계속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와요.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원하는 측면을 넓게 쓰는 플레이를 비티냐가 완벽하게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또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했던 역할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 겸 왼쪽 측면 공격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리카 에르난데스가 올라오지 못하면 이때 이강인이 왼쪽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이 측면을 넓게 써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아서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무안이라던가 곤살로 아무스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패턴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이 왼쪽 라인에서 뛰면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도르트문트전에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중앙 미드필더 라인, 특히나 3명의 미드필더 라인 중에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나와서 볼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돌아섰을 때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와 하무스,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음바페에게 찔러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왼쪽 측면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측면으로 돌아뛰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할 때 이강인이 왼쪽, 음바페가 중앙, 그리고 음바페 옆에 원톱으로 나왔던 곤살로 아무스가 이제는 투톱처럼 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강인 선수가 그 부상을 당했던 경기 있죠? 마치 윙백처럼 뛰었던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던 이유도 그때 음바페가 없었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측면을 넓게 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이강인 선수를 왼쪽에 배치를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특히나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측면으로 돌아뛰는 이 역할을 아마 엔리케 감독이 맡길 가능성이 높다. 플러스 요 에메리 자리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메리가 물론 최근에 리그왕에서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애초에 이 에메리는 파리 생제르맹이 구단 차원에서 키우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메리가 계속 이제 주전으로 나오고 자리를 한 자리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에메리가 어리기도 어릴 뿐더러 매 경기에 에메리가 저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메리가 못 나올 때, 이럴 때는 이강인 선수가 또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에메리가 보여주는 것보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라리가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메리 자리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당연히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뛰면 또 어떤 게 좋냐, 덴벨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면을 넓게 쓰잖아요. 그러면 상대 수비 라인이 덴벨레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덴벨레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 수비 라인이 덴벨레에게 쏠려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한 칸 올라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위치하면서 볼을 받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강인이 가장 좋아하는 약간 꺾어 들어오는 위치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왼발로 또다시 침투에 들어가는 음바페에게 찔러줄 수 있는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을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 썼을 때도 이강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왼발을 쓰는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파리 생제르맹에.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저 패스 능력이라던가 측면으로 돌아뛸 수 있는 능력, 오른쪽 왼쪽에서 다 뛸 수 있는 멀티 능력, 이런 것들이 아마 이강인 선수의 강점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갔을 때 오른쪽 측면에 나오든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나오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 나오든 어떤 자리에서든 이강인 선수가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다. 물론 당장 주전을 차지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경기에 나오면서 엔리케 감독의 눈에 들어야겠죠. 이강인 선수도 이제 경기에 나와서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보다 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과제가 남긴 했지만, 지금 이강인이 없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중원 라인에서의 흔들리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갔을 때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데 조금 더 강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닐까 하네요.